백성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핫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이종훈 박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를 한번 물어볼까요? 구치소에서의 11일. 영화 제목인데요. 예. 티벳에서의 7년인가? 뭐 이런 영화 있었죠. 예. 구치소에서 한 11일 정도 경험 삼아 지내는 것은 뭐 그냥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예, 그런데. 싫습니다. 아, 그러세요? 단 하루도 싫습니다. 예.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예, 그렇겠죠.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예. 뭐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시절 이제 국군 사이버사령부 그 댓글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해서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게 지난 11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오늘 11일, 그러니까 어제죠. 11일 만인 어제 이 구속 적부심 신문기일을 거친 결과 석방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풀려났습니다. 11일 만에요? 이것도 특이한 기록인데요. 그죠? 예. 뭐 구속 적부심이 뭐 사실은 이렇게 적부심 열어서 이렇게 석방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요. 간혹 있긴 하죠. 그래도. 한 15% 정도 된다고. 15%나 돼요? 예. 이번에 석방해 준 사유가 뭡니까? 네. 그러니까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 이건 이제 뭐 항변이라든가 소명을 얘기한다니까. 그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영장 심사할 때 내용을 전면 부인한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 11일에 이제 그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가 그 구속영장을 발부할 당시에는 정치 관여 혐의, 그러니까 주요 혐의인데요. 그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을 발부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어제 판결을 내린 신광열 이제 수석부장 판사 경우는 이 혐의 자체부터 따져봐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또 이 증거인멸 관련해서도 김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에 염려도 없다. 그러니까 11일 전하고는 완전히 그러니까 180도 다른 그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제가 요즘 오늘따라 헛웃음이 많이 나오는 게 방금 말씀하실 때 뉘앙스가 약간 좀 갈리는 게 법원 안에서도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사분이 계시고 이거를 방금 그 전면 부인하듯이 다시 심사해서 풀어주시는 석방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 판사분들의 어떤 신념에 따라서 판결은 하겠지만 이게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있나 싶어서 제가 헛웃음을 웃었거든요. 뭐 이제 그런 논란이 벌써 이제 약간 제기되고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제 불과 11일 사이에 그러니까요. 너무 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무줄 잣대 아니냐. 판사마다 잣대가 너무 다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번 심판사의 성향을 문제 삼는 지적도 좀 있습니다. 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우병우 이제 전 민정수석하고 이 대구 경북 동양이고 같은 대학이고 연수원 동기고 같은 성향이다. 같은 성향이라고 하는 게 결국 보수 성향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뭐 이거 사실은 어떤 성향인지 우리가 뭐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뭐 이런 약간의 문제 제기도 또 의혹 차원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방송을 진행하면 이제 사회자 앵커로서의 이렇게 해야 될 말과 해야 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정치하시는 분들은 판사의 어떤 판결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다 저런 성향이다 이렇게 문제 삼는 지적이 나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뭐 근데 대체로 이제 뭐 그런 걸 가지고 문제 삼았던 판사님들은 안 계시죠. 안 계시죠. 이때까지는 뭐 대략 뭐 이분은 점잖하니까 판결 성향으로 볼 때 뭐 약간 진보다 뭐 보수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헌재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 대법원 판사분들은 대부분 상당히 좀 진보적인 성향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 이제 지도부는 이제 바뀐 거죠.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그런데 뭐 사실은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약간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좀 있긴 했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뭐 아직 공식적인 반응은 없습니다만 예. 뭐 오늘 기분 좋다고 쇠고기 드시지 않을까 싶네요. 예. 뭐 김관진 전 실장이 사실은 핵심 연결고리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활동을 이전 대통령에게 보고도 했고 네. 군무원 채용 당시에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지시도 받았다라고 네.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런데 이제 이 김 전 장관 구속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불구속으로 처리가 됨으로 해가지고 네. 좀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역시 좀 불투명해졌다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네. 뭐 일단은 이제 좀 더 증거를 더 확보를 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소환 시기가 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예를 들어서 뭐 측근이라고 불리던 분들 이동관 전 홍보 비서관 수석 비서관입니까? 네. 이런 분들 그다음에 뭐 많은 분들이 막 그 이명박 대통령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보호한다? 아니면 약간 좀 해명한다는 차원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에. 예,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들도 지금 이제 사법 처리 대상으로 좀 떠오른 상태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현 정부하고 그분들 간의 어떤 타협 뭐 이게 딜링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바게닝이 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예. 노무현 전 정부 시절에 예. 자료 여차하면 공개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예. 일종의 약간 좀 빅딜을 좀 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분석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나온 건지 예. 아닌 건지는 좀 사실은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예전 정부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설마 판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겠느냐라고 일단은 이제 봅니다만 뭐 그런 의혹을 완전히 또 우리가 배제하기는 좀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범죄 사실이라는 게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딱 확정 내지 강한 추정을 하고 이게 몰아가기 시작하면 사실 여론몰이가 되고 이게 어떤 상당히 뭐라 그럴까 여론 재판 형식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확실한 증거와 물증이 나오고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죄를 피의자 신분으로 추궁하는 것이 늘 항상 옳고 정의로운 거 아닌가요, 혹시?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에 이제 불구속 수사가 이제 뭐 원칙이기도 하고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뭐 이번 사실은 이 석방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석방됐다 그래서 뭐 죄가 다 사라진 것도 아니기 그럼요?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으나 예. 어찌됐든 됐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숨 돌리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예. 알겠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결코 뭐 누구가 이 범법 행위를 했거나 불법을 저지른 것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죄를 졌으면 당연히 응당 죄값을 받아야죠. 그리고 단단히 받아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뒤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쯤이면 이제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이 다 끝났겠죠. 학생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학부형님들 특히 어머니들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내려놓고 잠시 쉬면서 이제 대입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이 우리나라는 뭐든지 한 번밖에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상당히 신경이 쓰일 겁니다. 청취자분들 중에서 혹시 학부형 계시면 제가 지금부터 입시 전문가 특히 뭐 대한민국에서 이 대성학원 그러면 알아주는 입시기관이지 않습니까? 이영덕 대성학원 학력개발연구소장님과 말씀을 나눌 테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주십시오. 제가 대신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덕 대성학원 학력개발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영덕입니다. 네. 오늘 수능이 이제 끝났는데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지난해 수능을 불수능이라고 일부 언론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난 3년 동안 수능을 보면은 지난해 수능이 가장 어려웠는데. 네.
이번 이제 탐구영역까지 포함해가지고 보면은 영어를 빼고 나면은 네. 대부분이 지난해 수능 정도로 출제가 되었으니까 예. 일단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 수능에서 EBS 교육방송 연계율은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까? EBS 연계는 늘 문항수 기준으로 70%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국어하고 일부 과목은 71.1%고 나머지는 전부 다 70% 연계를 하기는 했는데, 네. 연계는 직접 연계보다 간접 연계가 많고 이래서 그러니까요. 아마 수험생들이 체감적으로 EBS에서 이게 나왔구나. 예. 이렇게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발표를 안 하고 아예 좀 없애서 버렸으면 좋겠어요. 괜히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EBS 텔레비 보게 만들어요. 그건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해 불수능이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만큼 어려웠다는데 그러면 입학 전략이 단단히 세워야 되겠는데요? 예,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능이 어렵든 쉽든 간에 오늘 저녁에 이제 전략을 오늘부터 이제 수능 이후에 계속되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오늘 채점을 해보고 지금 이제 정답이 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목별로 정확하게 몇 점을 맞췄느냐. 이게 이제 원점수밖에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적이 12월 12일 날 지금 발표가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내 원점수를 정확하게 채점을 해가지고 내일 모레부터 계속되는 수시 모집이 있고 물론 이제 수시 모집이 끝나고 연말 내년에 가야 이제 정시 모집 일정이 시작되지만은 그래도 정시에 어디 갈 수 있냐 이런 것까지 수시 전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다. 수능은 끝났지만은 전략은 지금부터 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 독서 영역에서의 어려운 문항하고요. 수학, 가형, 나형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좀 이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좀 짚어주시죠. 이제 독서 영역 이게 1교시 국어인데요. 국어 중에 이제 화법, 작문 여러 가지 분야가 이제 그 중에서 독서 영역 안에 지문이 나오는데 그 지문이 기술 지문이 있고 사회 지문이 있는데 이 지문 내용 자체가 예컨대 기술 지문의 경우에는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지문은 이게 이제 경제 문제, 한율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안에 지문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느끼기로는 안에 정보도 많고 또 어려운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걸 읽어내는 데만 해도 학생들이 아마 좀 애를 먹지 않았을까. 그렇네요. 일부 학생들 아마 지문도 일부 길고 해서 시간도 모자라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국어가 작년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를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이런 지문 때문에 그렇게 학생들이 느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학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던가요? 이 수학의 경우에도 대체로 이제 지난해 정도는 어렵게 나왔는데 수학 문제 중에서 특히 수학이 이제 30번까지 문항이 있는데요. 21번, 29번, 30번이 요즘 학생들 말로는 킬러 문항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특히 이제 21번, 30번 문항이 어려웠는데 오늘 출제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아침에 했는데요. 우리가 추론을 잘해야 문제를 푼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컨대 이제 단순 계산을 해서 답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단원 간의 연계된 문제를 낸다든지 이게 일종의 문제 해결력을 묻는 문제 이런 경우에는 이게 학생들이 아마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30문항이라 하셨는데 이게 수학 시험은 몇 시간 보는 겁니까? 1시간 보는 거 아닙니까? 1시간 넘죠. 1시간 넘는데 수학이 그래도 이제 지금 이제 단답형 문항이라 그래가지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주관식은 주관식인데 간단하게 숫자로서 답하는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오지선다형 문제입니다. 21문제는 9문제가 이제 단답형 문제고 그런데 쉬운 문제도 물론 있고 그렇겠죠. 그중에서 전부 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그렇게 이제 두세 문제 정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영어는 어땠습니까? 영어가 이제 금년에 처음으로 절대평가가 도입이 되면서 난이도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작년 정도, 작년에는 국어 수학보다 영어가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도로 쉽게 나왔다. 아마 평이하게 출제됐다. 이게 이제 대다수 의견이고요. 지금 이제 관심 있는 게 영어 절대평가니까 1등급이 과연 몇 % 정도 되겠느냐. 이게 관심거리 있는데 아침에 6 내지 8%다. 이렇게 이제 출제위원장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8%라는 것은 6월 모의평가가 8.1%가 1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모의평가 때는 5.4%였는데 아마 6월 모의평가에 더 가깝게 나와가지고 1등급 비율이 8%가 조금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1등급을 맞춘 학생이 4만 명이 좀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출제 의도가 영어를 절대평가하면서 좀 쉽게 출제를 하고
그 1등급, 2등급을 많이 나오게 하겠다. 예. 이런 취지였는데 예. 뭐 거기에 맞춰서 출제가 되었다. 일단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이번 수험생들이 한 50만 명 정도 되는 모양이죠? 예, 지금 59만 명이 원서를 냈는데 예. 결시 유지 사상 최대로 많아가지고 지금 실제 응시한 학생은 아마 53만 명 조금 넘어 54만 명이 채 안 되지 않을까. 6만 명이나 결시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소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제 국어 수능 국어 그다음에 수학, 영어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예. 어느 과목이 가장 이번에 변수가 될 과목이라고 보십니까? 그 이제 영어의 경우에는 뭐 절대평가를 했으니까 네. 뭐 크게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 결국 이제 이렇게 봤을 때 탐구 영역도 학생들 반응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인문계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국어 수학 두 과목이 예. 당락을 이제 좌우할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고, 예. 자연계의 경우에는 수학하고 과학 탐구 두 과목이 문제도 어렵고, 예. 그리고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이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경우에는 과학탐구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부터 반영 비율이 높고 우리가 과학은 좀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문계는 국어, 수학, 자연계는 수학, 과학이 예. 중요 변수가 되는 과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방금 소장님께서 학생들이 이제 가채점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보통 자기가 뭐가 긴가민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답을 해놓고 정답으로 채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통 학생들의 이 가채점 결과가 오차점이 한 몇 점 정도 나오던가요? 그리고 만약에 많이 나오면 어떻게 대비책을 세워야 될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대개 학생들이요, 내가 그 과목별로 몇 번에 답을 했다는 것을 그 메모를 해가지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채점이 뭐 일부 메모를 안 한 학생 빼고는 되게 이제 정확하죠, 이게. 그렇군요. 그게 차이 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채점을 해봤더니 평소 모의고사 때보다 성적이 잘 나왔다. 점수가 높게 나왔다. 뭐 어려운 문제도 내가 보니까 나와서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맞게 표기를 했더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소보다 가채점 결과가 좋으면은 그 정시 모집은 주말부터 수시 모집이 있고 내년 1월 6일부터 정시 모집 원서 접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수능으로 뽑는 게 정시 모집입니다. 정시 모집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100%로 뽑기 때문에 수능을 잘하면 정시가 유리하니까 가채점 결과가 좋다. 그러면은 결국 정시에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 되니까 그런 판단하에 전략을 지금부터 짜면 되겠습니다. 수시와 정시의 학생 모집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 수시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수시를 통해서 뽑는 인원이 전체 4년제 대학의 모집이 73% 정도가 되고 지금은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경우에도 고려대학의 경우에는 84%를 수시를 뽑습니다. 서강대학은 80%를 지금 수시를 뽑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수시를 대개 평균을 5개 대학 정도는 지금 5회 정도는 지금 지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남은 수시에도 그 최선을 다해서 이제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 정시 지원을 위해서 반드시 이건 알아야 된다. 또 수시를 지원한 학생들에게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니까 챙겨야 된다라고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우선 그 내일 모레 이번 주말부터 수시 논술고사가 한 10개 대학에서 있는데요. 오늘 가채점을 해가지고 그 내가 논술고사를 치러 갈 건지 아니면은 수능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논술고사를 굳이 안 쳐도 그 대학은 정시에 갈 수 있다. 아니면 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러면은 그 논술고사를 참가 안 해야 되니까 그 이제 주말부터 논술고사 참가 여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채점을 정확하게 해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은 그 수능이 당락을 좌우하는데 이 대학별로 영역별 반영 비율도 다르고 또 올해는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영어 때문에 그 정시의 합격 가능성 예측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강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내 점수가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도 실제 점수가 발표되면은 어떻게 변할지도 미리 하나하나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대성학원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학부형들과 도움 주실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 내일까지 가채점을 해가지고 그 이번 주말에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수험생들의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그 자리에 몇 점이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이걸 우리 소위 배치기 진표라 그러는데요. 그런 자료도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수시 및 정시 가이드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할 예정입니다. 배치 기준표 말씀드리니까 저도 옛날 생각나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덕 대성학원 학력개발연구소장이었습니다. 3부로 오겠습니다.